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토론 와갈부 이용화입니다. 오늘도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성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차가 막 고속도로에 이제 막 진입하고요. 벌써 50만 대인가 60만 대 내려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저 김유정 의원님도 이번에 추석 때 네. 음식하러 가셔야 됩니까? 네, 해마다 갔고요. 네. 늘 이제 시댁에 갔었는데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친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댁은 어디시죠? 시댁은 원주고요. 친정은 광주인데 거리가 좀 있으니까 얘네는 늘 좀 두 군데 다 가기 좀 어려워서 네. 시댁 먼저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는 친정 부모님도 뵐 수 있을 아, 것 그래요? 같아서 네, 더 설레는 추석입니다. 김 의원님 전주입니까 다? 예, 전 전주입니다. 예. 어디 다 계세요? 예. 처갓집도요? 처가는 이제 인천이고요. 예. 예. 또 올해는 이번엔 또 공교롭게 또 우리 장모님 팔순이라서 네. 예, 모처럼 만에 그 긴 추석 그 연휴 동안에 좀 같이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좀 지내려고 합니다. 장모님 건강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젊어서 예, 좀 낫습니다만은 힘들어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진 의원님도 어디 내려가십니까? 저는 이제 부산이 이제 형님이 계시고 처가는 서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는데 네.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 됐고 이게 이제 와일드 카드전에 나가느냐 정말 준 플레이오프전이 하는데 가가지고 운이 좋으면 네. 살기 야구장 표를 구해서 한번 그것도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합니다. 게임이 롯데랑 SK랑 하고 저 NC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결과에 따라서 롯데가 바로 3위로 직행하느냐 4위로 가느냐 좀 오늘 밤이 중요한 프로야구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골치 아픈 정치보다 말이죠. 이 야구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갑자기 부러워지고. 이 부산에 가시면 민심도 좀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뭐 지금 사실 기아가 지금 1위입니다. 야구에 네, 한다면 알겠습니다. 광주가 지금 또 난리가 났는데 1, 2위가 이제 두산이 2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아가 1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1.5게임 차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역시 이 추석 미신도 중요하지만 이 뭐 광주나 부산 같은 구도, 인천도 사실 구도인데 그런 곳은 지금 좀 들끓을 때 되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번에는 10일 길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뭐 좀 뭐 기억을 해서 단순히 그냥 친척 찾는 것도 좋지만 뭐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관광도 좀 하시고 돈도 좀 푸셔가지고 네. 이 12일 동안에 이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뭐 국내 관광 같은 것도 다녔으면 국내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길기 때문에 차는 그렇게 안 막힐 거예요, 막힐 그렇죠?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오늘 주제 다 버리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네요. 근데 전주 내려가시면 또 여권이시니까 예. 추석 민심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항상 뭐 명절 때마다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동하니까 이동하면서 이제 그 생각도 옮겨 다니고 그러는데 항상 명절 때 왜 항상 어때도 모든 사람들 관심은 일차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자식을 두고 있는 그 부모나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우리 손주가 취직할 건가 못할 건가 이게 거의 관심의 7, 80%인 것 같습니다. 이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이번에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그런 걱정 우려들이 좀 있겠죠. 예. 안보 문제 이런 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명절 되면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용산역에서 지금 뭐 인사를 하고 드리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아마 홍준표 대표는 서울역으로 간다는 것 같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보니까 오전에 뭐 이 서울역에서 사진 찍힌 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용산역 서울역 다 가고요. 갔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뭐냐면 모처럼 국민의당이 양쪽으로 다 갔습니다. 용산역은 이제 호남 쪽 내려가는. 호남선이고 네. 서울역은 경부선인데 경부선. 왜 저는 정당이 국민의 정당이라면 양쪽을 다 가지 거의 매년 제가 볼 때는 서울역에는 이제 보수 정당이 가고 이 진보 정당은 꼭 용산역을 갑니다. 그런 일이 이 있었구나. 관행을 저는 빨리 깨가지고 아니 양쪽 다 가는 그 뭐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전철 타면 5분이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매년 명절 때마다 저는 여야 지금 바뀌었지만 왜 서울역과 용산역에는 다른 분들이 서 있는지 좀 국민의당 좀 배워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서 가지 말고 둘 다 가는 그런 좀 관행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산역 서울역은 이번에 그럼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안철수 그렇게 대표는 가신 그럼 거죠. 서울역 갔다 용산역 갔다. 용산역 갔다 용산역에서 지하철로 서울역으로 가셨어요. 이번에 잘하신 것 같아요. 광주 내려가시면 좀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들으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네.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로부터도 뭐 그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지 전해 듣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한다면은 뭐 예상한다면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아니 뭐 국민의 정부 더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를 건가 이런 걱정도 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쓴소리도 하실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민심도 뭐 전해주실 것 같고요. 네. 또 추석 지나고 한번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 네. 한번 그 여론이 어땠는지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랑요 밑바닥 여론하고는 제가 봐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여론조사는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 밑바닥 여론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밑바닥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도 역시 정치권을 달구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로 세 분 모시고서 뜨거운 토론 시작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의 사항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소 경색 국면이었던 여야 협치 정국의 단기와도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소통과 협치 행보가 만든 결과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 만찬은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 구경 수준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사당 대표 회동. 과연 무엇을 남긴 것인가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이날은 뭐 하여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분 좋았어요. 네. 대통령하고 이 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물론 홍준표 대표는 이제 안 나오셨지만 모여서 하여튼 안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했던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안보 상황 대처에 대한 뭐 5개의 공동 발표도 물도 청와대에서 돌아가면서 얘기했고 또 이 중요한 건 뭐 여야정 협의체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중심돼서 하고 또 국회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다 이런 정도까지도 합의를 이룬 것 같은데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모처럼 만에 네. 그 최근에 그 조성된 여러 가지 뭐 안보 위기 속에서 여야 정치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그다음 여야적 국정 협의체 이런 게 합의하고 공동 발표문까지 낸 것은 뭐 국정에 대해서 좀 여야를 좀 초월해서 그게 협력한다는 협치를 실천하는 아주 의미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역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은 것 그것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 네. 더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것은 국군의 기념식에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정당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안보 위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앞장서서 얘기하는 보수 야당의 대표가 국군의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네.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홍준표 대표 얘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예. 별도로 특별하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진 의원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당?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위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야당 대표들과 함께 어쨌든 만찬했다는 거는 저는 뭐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안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외교 라인의 당직자들이 너무 많이 다르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안심하느냐. 저는 오늘도 그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거의 취임 후 처음으로 5% 이제 하락해서
5%포인트 하락해서 65%라고 나왔는데 네. 그것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안보 논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같이 만났다는 것 자체는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여기에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이 우파가 아니라 좌파의 지도자였다면 저는 안 하면 큰일 나지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약하다, 더 강하게 안보를 해라고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안 왔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가 무슨 이 안보에 불만이 있어 안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 정도면 되는데 다만 문제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 모인 다음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안보 상황은 악몽인데 정부 여당은 지금 일장춘몽 같아.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굉장히 쉬워지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여기 참석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모임 자체는 저는 의미는 있지만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의 이 안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야당 지도자조차도 네. 저는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도 이 조영 원내대표도 전수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서 저는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저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좀 갔으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그거는 뭐 홍 대표의 자유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런 어떤 논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성공한 거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데 다만 저는 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안보든 뭐든 간에 주제를 잡아가지고 하나 임시로 만드는 거는 좋으나 원래 헌법에 보장된 게 뭡니까? 지금 국회나 정부나 청와대의 모습 자체가 헌법이 정한 여야정 토론하라고 만든 그 제도기 때문에 그걸 두고 굳이 자꾸만 이런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안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럴 때 안보에 네. 관해서 한 토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그거는 생각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으로 만나자. 그 정도는 예. 저는 뭐 할 수 있다 보는데 매사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지금 국회와 이 선거제도 이 모든 것이 국회와 청와대와 정부가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면 제도를 바꿔야지 이런 어떤 여야정 협의체는요 굉장히 임시 방편적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 정도 뭐 안보 정도는 저는 뭐 가능한데 이렇게 상설 협의체를 가지고 또 따로 네. 국회를 두고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멀리 보면 우리나라가 자꾸만 OECD의 어떤 선진국이 아니라 좀 후진국의 하는 어떤 그런 특별조치법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저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안철수 봅니다. 대표는 그날 상당히 전향적으로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하 벙커까지 가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아니 안철수 의원은 이견이 있다고 아니 안철수 대표는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네. 나름대로 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을 갖다 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다는 거를. 그리고 그 다음 날 안보와 관련된 포럼에서 또 그 악몽과 일장춘몽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안 대표는 자기 네.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임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조영 긍정적으로 대표 같은 경우는 전술핵 재배치 얘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한미 관계 문제하고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 두 가지를 지적했던 것 같아요. 네. 뭐 하실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동안에 여야가 뭐 청와대 포함해서 이 정치가 협치를 각자 부르짖으면서도 그냥 끝간데 없는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갔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참 볼낯이 없었는데 김영수 대법원장 인준을 계기로 해서 협치의 어떤 물꼬를 다시 한번 트는 계기를 모두가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네.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추석 때 뭐 올해 추석 민심 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각자 지역구에 또 고향에 가서 국민들 얼굴 뵐 낯은 좀 있게 생겼다. 그런 계기 마련해서 저는 의미는 부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2년 6개월 만에 이 청와대 회동을 통한 여야 뭐 이 공동 발표문 합의문을 발표하는 그런 게 2년 6개월 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문재인 대표 시절에 어떤 합의문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2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또 이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 대변을 함께 서서 공동 합의문 발표하는 모습도 저는 참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변인 출신으로서 보기에도 드문 일이었죠. 그리고 보기 좋았고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는 건 아니어도 100%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런 모습은 국민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네. 이 책임을 가진 정치인들의 모습으로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안보 이슈를 가지고 여야 대표가 이제 대통령과 만났는데 과연 이제 공동 합의문 정도가 이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그야말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당에서. 그러나 뭐 이 최소한의 이 최대한의 이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저는 그리고 또 결과 없이 각자 이제 보통 형식적인 오찬 거치고 나서 각자 당으로 돌아가서 또 뭐 서로 이제 좀 비판하고 쓴소리하고 뭐 서로 의견이 달랐다.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 공방하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만찬을이라는 그런 의미가 주는 게 조금 더 허심탄회한 자리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이런 합의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어쨌거나 뭔가 하려고 결론을 좀 네. 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보인 점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여야정 협의체는 어떻게 계속 잘 될까요? 지금 쉽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일단 청와대나 여당에서 냈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네. 조금 변형시켜서 대통령 중심의 협의체를 하나 만들고 국회 중심의 협의체를 따로 글쎄, 만들어서 두 개로 하자는 식으로 이제 좋은 잠정적으로 제안인 것 예, 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이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일리는 있는 게 만약에 대통령과 이 여야 대표들의 모임이 좀 묘하게 되면 마치 삼권 분립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고 대통령과 같이 이제 뭐 모임처럼 되게 되면 살 모양도 저는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한 번은 국회, 한 번은 이제 대통령 한다면 저는 뭐 이런 형식적인 거는 나름대로 조율이 된 것 대통령은 같고요. 안보 외교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 국회는 내치 문제로. 민생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는 거니까 저는 뭐 아직은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주 만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저는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영국의 정치는 민주주의 뭐 선진국이라는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매일 만나서 그냥 논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보수당 대표하고 노동당 대표가 매일 그냥 그러니까 프론트 라인에 서서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냥 논리로 그거를 갖다 늘 보던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대통령 상권분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 대표 추미애 대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온다면 추미애 대표, 홍준표 대표가 건건이 둘이서 이제 뭐 TV 토론하는 싸우는 게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의 것이고 그거 토론을 못하는 정치인은 대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드들이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조금 발전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좀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네. 저는 이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이 된 이런 국민의 대통령이고 안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보 진영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지금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런데 그 자리에 홍준표 대표는 빠졌지만 이분은 훨씬 더 강한 분입니다. 안보 쪽은 네, 빼고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정의당과 민주당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제가 볼 때는 왼쪽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조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 네 분의 네 정당을 모시고 이 정도의 공동발표를 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상당히 저는 홍준표 대표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좋게 득담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전반적인 이런 생각이 저는 평가는 듭니다. 하여튼 그 수요일날 이루어졌던 이 사당 대표 회동은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빠졌다. 그것은 좀 아쉬운 문제다. 단순히 아쉬운 건가요? 글쎄 일단 여야정 협의체 자체 형식은 네. 원래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뭐 후보 시절부터 그랬죠? 협치하겠다라고 강조했고 구체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을 야당이 받아들인 거여서 발걸음 뗐다고 보고 그 형식이 매월 만나서 사실은 정례 회의를 하자라는 게 이제 문 대통령의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안보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안보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군대 정치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회가 그런 정책 현안에 대해서 주도하는 측면에서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 이제 이게 계속 잘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문제는 일단은 선거구제 개편 또 개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잘 국회에 내서 합의해내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각 정당이 이해관계 달려있는 문제는 국회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도록 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하는 게 좋고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회의체가 아마 의미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굉장히 좀 다투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줬다면 안보 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해내는 그런 멋진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겼다고 봅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마치 분권형 같은 그런 분권형 분위기 개헌이죠. 그런 네. 느낌 좀 다 들어요. 예를 원하는 들면.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상대적으로 이제 군소정당도 입장에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치의 틀이 여야정 협의체가 잘 발전돼 그런 나가면 식으로? 굉장히 생산적인 결과를 국회가 이루어내지 않겠는가 기대합니다. 근데 그 용도를 확실하게 해줄 거는요. 개헌하고 선거제는 좀 다른 겁니다. 개헌이라는 거는 개헌을 따로 가는 것이고 네. 선거제도 개편은요. 개헌하지 않아도 지금 여야가 합의 보면 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좀 다른 건데 네. 다만 이제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제 개편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저는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는데 다만 이거는 소수당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룰을 만드는 거는 알겠습니다.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빠진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빠졌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안보에 대한 거는 마땅하지 않다.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수가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1대1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러리라는 홍준표 대표의 그 표현대로 쓴다 그러면 1, 2, 3, 4중대를 갖다 묶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뭐 부인할 수 있겠지만 홍준표 대표가 보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또 정의당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렇다 그러면 5당의 대표들이 쫙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미지상 그림을 보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중간에 계시고 1, 2, 거기다도 추미애 대표가 제1당의 대표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 모양은 마치 대통령 중심주의고 국회가 들러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다당제가 되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면 지금 사실은 다당제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민주당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청와대로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를 부르는 거는 꼭 야당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뭐 한나라당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때는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한 시간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야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사진 찍는데 내가 무슨 말 할 거냐. 차라리 안 가겠다.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제1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는 존재감도 뭐 과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 조금 양보해서 일대일로 한번 만나라. 이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좀 다른 뉘앙스 같은데. 예.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안심할 수 있다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홍준표 대표를 이미 비판했습니다. 안 간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양보를 해가지고 홍준표 대표 1대1로 만난다면 추석 전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는 있다. 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은 안보 문제에 관한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두 번째 청와대 회동에 안 갔잖아요. 한 번은 청주 수해 복구하러 핑계대고 안 갔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영등포 소방서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네 뭐 고생하는 소방관들 격려한 건 잘했습니다만은 꼭 그날 갔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본인이 이 보수층 결집이나 또는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노림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안 간 거는 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어서 뭐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일단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안 간 거에 대해서 왜 다른 당을 비판을 합니까? 1, 2, 3, 4중대? 본부중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1대1로 만나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홍준표 대표의 이 언행에 대해서 솔직히 비판하고 싶고요. 그 스스로 왕따시키면서 제1야당 왕따시켰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벙커 관광이라는 이런 표현도 저는 뭐 조금 이 표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무슨 벙커 관광입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모두가 모여서 이 공동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변인들이 모여서 자구 수정하고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은 준비가 되는 동안에 우리가 좀 가서 보실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안보실장이 또 브리핑도 했다고 그렇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멀뚱히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만찬은 끝났는데 대변인들 논의할 시간을 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쓴소리하면서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노리면서 양강구도를 만들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게 의도가 뭐 있다고 청와대와 봐야죠. 뭐 이 자유한국당이 싸울 문제도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도 내내 얘기했던 협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승제 차원에서 가서 면전에서 얘기하고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게 옳지 뒤에다 대고 이렇게 참석한 대표들에게까지 전부 다 1, 2, 3, 4 중대하면 누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 1대1 회동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문 대통령하고 뭐 홍준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제1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 그러니까 1중대는 본부중대하고 1대1로 만나지 2, 3, 4중대하고 끼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현재 소위 이제 그 한반도 주변 조성된 안보 위기 때문에 네. 국민의 불안감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가면 국민들한테 불안을 완화시켜주면 그러면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득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 외에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나중에 갑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는 그 1대1의 어떤 대등한 파트너란 측면보다도 좀 국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서 좀 대통령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포용하고 가라는 그런 그런 이지 얘기죠. 뭐 네. 저희 본부중대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저 홍준표 대표가 1, 2, 3, 4 중대 얘기했는데 정치적으로 다투다가도 네. 어떤 국가 위기나 안보 상황이 생기면 5중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상황이 안정되면 또 싸우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그런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박 전 의원의 이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박 전 의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거는 상상을 깨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들하고 같이 모임하는 것도 상상을 깬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안 온 제1야당 대표가 있다.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서 홍 대표 한번 봅시다. 만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상상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박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틀에 매인 물론 홍준표 대표는 제가 볼 때도 정치적 계산을 하고 안 간 겁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추미애 대표도 나름대로 이번에 제대로 걸려서 비판하는 거고 나름대로 다 정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치를 한번 깨고 오히려 고단수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도 정치는 그럴 뭐 필요가 있다고 그런 거 생각합니다.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이 김성주 의원님이 오중대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이 여야 각 당 대표들이나 또 각 정당에 대해서는 대등한 파트너로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누가 쓰든지 간에 이런 1, 2, 3, 4중대 이런 표현은 저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홍준표 대표가 뭐 이 국민의당에게는 민주당 이중대 이런 표현 쓰고 민주당에서는 뭐 한국당 이중대냐 이런 표현 쓰는데 민주당, 한국당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표현을 쓰지 이번에 않는 게 국민의당이 저는 지금 굉장히 대접받고 네, 있잖아요. 쓰지 지금. 않는 게 예. 얼마나 넥타이까지 생각합니다. 녹색 맨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나 하여튼간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가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 과연 어떻게 생각할 건가? 특히 안보 위기에 이 보수당이 그런 측면을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제가 또 한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도 이제 상당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한국당 관련이 또 깊숙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두 번째 주제를 먼저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신 다음에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확인한 이 시점에 이번 국민당 1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심리 전단 증언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사찰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반부패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에 원조 적폐부터 척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좀 그 단어가 좀 복잡합니다. 적폐 대 원조 적폐. 여야 과거 청산 전쟁 어디까지인가. 적폐 대 원조 적폐. 잘 뽑은지 제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적폐 대 원조 적폐라는 얘기는 지금 노무현 정부 대 이명박 정부 이거에 대한 대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요즘에 화면 아주 자주 나타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적폐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네. 적하면 상대방 할 때 그런 적으로 청산 대상이 그러니까 적대적인 의미가 있고 또 패하면은 또 그 단어가 좀 어감이 세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 누가 적폐라고 얘기했더니 적을 패는 거다라고 누가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근데 이제 이 말 한자 말 그대로 하면은 적이라는 게 쌓인다는 있는. 의미거든요. 벼화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볕단을 쌓아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게 단어 자체는 좀 어감은 좀 셉니다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누적된 어떤 잘못들이 쌓여 있는 것을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자. 뭐 이런 표현인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쓰는데 스마트폰에 뭐 오류가 생기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네. 제일 좋은 거 껐다 키는 건데 지금 리셋하고 리스타트 하자라고 하는 건데 어감 때문에 이제 뭐 야당이나 그거를 이제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해나가는데 좀 대한민국이 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과거에 이런 잘못된 유산들을 한 번 정도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하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했어요. 처음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적폐청산은 또 적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퇴행적 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적폐청산이 퇴행적 시도가 아니라 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한 퇴행적 시도,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 적폐청산이라, 왜냐하면 적폐청산은 이명박 대통령도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권마다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말 많이 많이 썼어요.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이 썼어요. 적폐라는 건 늘리기 때문에 저는 적폐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생기면 다 청산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네. 근데 문제는 적폐청산의 주체가 누구냐. 자, 그럼 그 적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건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 적폐들도 많고 또 뭐 자랑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적폐가 정말 말도 안 되고 불법적인 거는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사실 뭐 국정원이나 뭐 과거사 뭐 조사 진상조사 TF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검찰에도 뭐 그런 게 좀 생긴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 남아 있는 문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지금 공개를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히 최근에 나타난 그 국정원이 나라의 돈으로 무슨 뭐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이런 건 정말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자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이제 집권했을 때 그때도 진보 정권 10년 뒤에 보수 정권이 왔습니다. 그때도 청와대에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의 자료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만든 뭐 문서 이런 걸 갖다 가지고 까발기면서 자 이거 불법이니까 처벌하자라든지 또는 국정원에 10년 동안에 진보 정권이 갖고 있는 국정원의 일을 갖다가 만약에 물론 뭐 인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나름대로 청산을 했겠지만 공개적으로 국정원이 자체 국정원법을 갖다 만약에 무시하면서까지 네. 그 공개하고 법을 가지고 청산을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물론 합법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조심해서 해야 할 일도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게 이제 10년 만에 진보 정권이 출연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나쁜 것들을 청산했다는 그 진정성은 저는 믿지만 네. 이런 식으로 뭐 국정원 문서, 청와대 문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자 이거 있으니까 먼저 공개를 하고 네.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들었을 때 적폐청산이라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권에서 화이트리스트로 활동하던 일부 문화인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때도 만약 이런 식으로 했으면 뭐 문서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정권 바뀔 때마다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가 바뀌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필요해서 이 적폐청산하는 작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작업의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방송 권력, 문화 권력을 뒤집고 이렇게 뭐 공개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이 돼야지. 지금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제가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세요? 걱정되는 게 이미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보수 제 주변에 있는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박수 치다가도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이 검찰이나 이런 조직에서 과거에 억울했던 검찰 조사 이런 걸 다 이제 뒤져가지고 바로 잡겠다는 건데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면 검찰이 그 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이런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것만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 대해서 저는 뭐 아니 국정원이 워낙 저는 나쁜 짓을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알겠습니다. 것들은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적폐청산이라고 보세요? 정치보복이라고 보세요? 적폐청산이죠. 아 그래요? 네, 정치보복은 적폐청산이 아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적폐청산 뭐 원조 적폐 뭐 이런 아까 헤드라인이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원조 적폐는 뭐 노무현 뭐 정부 뭐 DJ 정부 하면서 뭐 민주정부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자중자애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SNS상에 지금 이 글을 올려가지고 한강의 인사와 함께 이 내용을 적었는데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이 적폐청산이 그리고 퇴행적 시도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 뭐 자세한 얘기를 드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니 그 부분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조금 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리고 또 기회를 잃었죠. 그리고 그 자세한 설명도 결국에는 뭐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 MB 정권 시절에 그 당사자들이 여러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심정도 뭐 한편으로는 정치 보복 아니냐 뭐 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잘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렇다면 원조 적폐 논란을 하면 무슨 이게 음식점 얘기도 아니고요. 원조 진짜 원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 소모적인 논쟁을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드러난 여러 가지 이 위법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민주정부 3기 민주정부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640만 달러 박연차. 예.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분도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적폐청산을 또 다른 적폐 프레임으로 덮겠다고 하는 그런 뭐 전략으로 보이는데. 물타기다 이거예요? 예, 아까 우리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네. 우리가 나치 청산, 지금도 나치 부역자들이 발견돼서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하는 이런 것들, 이걸 아무도 전 세계에서 정치 보복을 보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걸 보고 과거로 회귀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정원에서 이루어진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의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게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지고서 실증적으로 논란하면 되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가 사과해야죠. 그리고 대신 대통령이 나는 그걸 몰랐다. 뭐 이렇게 변명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무슨 국론 분열이고 무슨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적폐 대 적폐로 또 맞서는 프레임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사실관계도 드러내고 사실이 아니면 그걸 반박하면 되죠. 사실했다고 얘기하면 인정하고 처벌받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정치 개입 하지 말자 하면 깨끗하게 청산되는 거죠.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공감하는데 지금 이제 보수적 이제 성향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뇌물 의혹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논리로 한다면 지금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또 진보적인 지도자들 중에는 이거를 정치 보복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리대로 하면 이거는 분명히 박연차 씨가
불법으로 어쨌든 간에 돈을 줬다는 의혹들이 생기니까 검찰이 수사한 거고 실제로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당시 대통령 후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공개된 TV 토론회에서 640만 달러를 가족들이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반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선거법으로 홍준표 대표는 그때 이제 날아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 같은 조건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느냐 아니냐. 실제로 그게 있는데 그럼 검찰이 수사 못했느냐. 이런 문제 되면 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저는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정치 보복적인 성격도 좀 있었지 않나는 의혹도 가지고 저는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이거를 조금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는 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망치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진행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 국정과는 관계없지만 최근에 갑자기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했다고 뭐 이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지금 뭐 이 맞고 쏠라고 지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갑자기 영화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는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또 본 사람들은 그게 뭐 증거는 또 없대 그냥 의혹인데 그런 글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일제히 나오면서 특정한 타겟에 그러니까 MB의 칼끝을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을 갖기 시작하고 실제로 많은 저는 뭐 MB 지지자가 이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MB를 사랑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건 뭐 정치 보복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한 저는 환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하고 적폐라는 것은 저는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지금 공개된 국정원의 문건들을 보면 정말 국정원이 불법을 많이 했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이 국정원법에 맞게 그 비밀 내용을 공개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혹도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당이 공개한 문건에 보면 이제 뭐 좌파 단체 해놓고서 VIP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다 알았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아니요.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 제가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 문건 자체보다도 그 문건을 민간인들이 국정원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하는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지금 공개하는 것들이 혹시 법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지금 뭐 갑자기 밤에 그 국정원 그 민간인 TF팀들이 뭐 기자회견에서 뭐 공개하기도 하고 또 지나 보니까 그때 뭐 댓글팀이라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네 또는 뭐 댓글이 몇 개 했는데 이게 훅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조금 더 저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갑자기 밤에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지금 지나 보면요. 그 뭐 숫자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정도면 그렇게 급하게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그 뭐 여자 이거는 좀 컨트롤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 잘못된 거 있으면 벌받게 하고 검찰 수사는 당연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좀 망신적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정치적 공세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그 뭐 돈 준 것도 그렇고 뭐 댓글에 참가했던 사람 숫자도 그렇고 자꾸만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경솔하게 저는 공개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잘못된 것은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수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네. 법과 원칙이 뭐 정권마다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법과 원칙은 얘기했었죠. 그러나 의미를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뭐 숫자 조금 다르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발표하는 방식이나 시기 이런 것들은 저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 맥락에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이 어떤 응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적폐청산이 무슨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반복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이 뭔가 이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 네. 과거의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물꼬를 트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무슨 보복에 보복을 낳고 이런 거를 바라고 이 정권에서 하는 일은 저는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당의 당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명백히 엊그제 밝혀진 뭐 그런 여러 가지 적폐청산위원회 문건들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이 있었지 글쎄 않습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황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보수 여당 쪽에서도 잘못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 무릎 꿇고 울고 불고 국민에게 빌고 했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털고 가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 사태뿐만이 아니고 네. MB 정권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이 반성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모습 보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국당에서 합니다. 노무현 특검 하자 그러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특검 혼자 합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치 더 이상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뭐냐면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근데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의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는 없는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미 과거에 블랙리스트는 화이트리스트는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떤 특정 정권에 의해서 방송 출입 못했다는 증언들이 있고 그렇다면 다들은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자 민중이라는 이름이 붙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술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민중이라는 이름이 붙은 예술단체가 전체의 한 8분의 2 내지 9분의 1이라고 칩시다. 지원은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원은 훨씬 더 많이 반 이상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도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액수가 바뀐다? 또는 영화 영진이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이 말씀 김지민 씨가 그때 뭐 양심스러운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왜 특정한 이명박 정권까지만 잘라서 이걸 합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 한다면 저는 노무현 특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전직 대통령 저는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든 반대했든 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대하지만 블랙리스트나 이런 문제 한다면 저는 정권과 관계없이 그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지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이미 심판을 받고 지금 이미 실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고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그렇다면 얘기죠. 아니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정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특검이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자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청문회를 한다면 저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저는 대한민국이 권력에 의해서 자행됐던 문화예술계나 방송계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일들은 그거 언제 같이 해야 되는 거다고요. 해방 이후부터 쫙 한. 그런데요. 아니, 점검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아까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전 이 한마디는 꼭 드리고 네. 싶은 게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이 640만 달러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돈은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불법으로 어쨌든 받은 재산을 법을 만들어서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거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것들 이건 예. 겁니다. 640만 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받았다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해놓고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다? 저는 적폐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640만 달러는 환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건 얼마 전에 이제 사당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청와대 주십시오. 회동에서 저도 이거 얘기 드리기가 헷갈려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은 어떤 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그 과거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잡은 집단들이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적폐라고 얘기한다면 그 무엇이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단지 그것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 면평으로 가서는 안 된다네. 그러면 또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두운 과거는 햇볕을 제대로
쪼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다른 정권에 들어서면 이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긴밀하게 단순히 처벌이나 보복이 차원이 아니고 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중대한 결단들을 좀 정치적으로 합의해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불 달러의 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거 국회가 그런 부분 당연히 뭐 국감에서 자유 한국당이 그런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론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뭐 만약에 모든 국민들이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뭔가 맡겨서 조사하든지. 아니, 국민들이 할 필요가 생각하는 있겠죠. 것도 있지만 김 전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만약 64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한테 박영차가 줬다면 그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논리를 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무슨 그 소위 4대강 아니 4대강 문제 사업, 제가 묻는 건 간단한 또는 겁니다. 뭐 방산 비리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재산을 환수하자고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죠. 제 말씀은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온 재산을 갖다가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다른 거 저는 뭐 부정이 있다면 뭐 뭐든지 처벌해야죠. 그건 다 당연한 건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받았던 640만 달러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환수해야 되는 게 옳으냐 그러냐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적폐청산의 원칙은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TV 토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들 인정하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알기는 언젠가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여기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환수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묻고 답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합의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거를 찾고 더구나 이미 돌아가신 대통령을 예. 자꾸 소환해내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서로 알겠습니다. 서로 어떤 거 과거에 대해서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조사하고 털고 가자고 한다면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감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아마 말씀 주는 이 겁니다. 모든 오늘 논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번 국감에서? 국정감사에서 다 나올 다 것 나올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아마 증인 채택하는 문제에서부터 참고인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MB 부르자 누구 부르자 이렇게 국민의당은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스탠스 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내에서 적절을 잘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번 국정감사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예. 어떤 이 행정부에 대한 이 비판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마 네. 날 세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 어떻게 생각합니다. 합의하면서 좀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네,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저참 좀- 과거에 있는 걸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또한 정진석 의원이 그 뭐 정진석 의원이 좀, 예. 가출했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건 정말 저는 참 반대하는 이유가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어떤 법적 근거나 뭘 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의 야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는 네. 저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절한 게 있고 적절치 않은 게 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신 의원님 얘기는 아니요, 이런 거는 640만 달러는 그거는 환수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된다. 아니 그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네. 지금 이루어지는 적폐청산이라는 정신이 맞게 되려면요. 네. 우리가 사랑했던 지도자의 경우도 이게 정말 부정한 돈이었으면 환수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이거는 저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네. 지금의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와 비교해서 저는 왜냐하면 원칙에 따라서 이건 가야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뭐 권력 잡느냐 마냐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요. 예.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추석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죠? 이 우리 국민들 밥상에 정치는 하여튼 뭐 좀 하여튼간에 얘기하기 싫은 또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걱정이 큽니다. 네, 안보 좀- 이야기서부터 저는 비생산적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추석 밥상에 올라간 예, 이야기들이라고 글쎄 생각하니까 좀 말입니다. 하여튼 답답해지는데요. 잘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아까 얘기하신 그 프로야구 얘기, 예, 또 안보 축구의 이야기, 링크 문제, 안보 이야기를 많이 할 것 생존배낭 같아요. 얘기 뭐 이런 얘기. 생존배낭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시간이 거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 세 분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좀 다른 주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준비 어떤 게 김성주 의원. 예. 이게 예, 또 요즘에 가장 잘 이 TV 화면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CNN뿐만이 아니라 둘이 뭐 맞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막말에 뭐 글쎄 말이죠. 종결자라고 해야 예. 될까요? 근데 그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노캔맨이라고 한 거는 칭찬이었다라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켓맨이 칭찬이에요? 칭찬이라고?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아마 한 번 더 칭찬하면 더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외신 보도를 통해서 북미 간의 마크 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서 이제는 서로 간에 막말을 좀 주고받았으니 이제는 좀 서로 간에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때가 된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가면서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미국과 북한의 태도를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아닌가. 자칫 이걸 그냥 방관하다 보면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제재를, 한편으로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아무튼 우리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잘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은 올해 아마 추석에서 많은 국민들이 얘기할 가장 중요한 소재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김유정 의원님이 준비하신 한 것인데, 네. 이거 어디입니까? 이게 얼마 전에 발견된 경주에서 발견된 통일 신라 시대 이 왕족들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1300년 전에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예.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수세식 화장실이 만들어진 그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불과 몇백 년 전에 불과한데 네. 굉장히 당시 우리 선조들의 어떤 위생관념, 세련된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을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이런 고대 유적지나 유물이 발견될 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 그리고 굉장히 사학과 나오셨네? 아니요 사학과는 아닙니다. 국사학과는 김성주 국사학과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저는 정치학이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탄하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그거 보면서 좀 감탄을 했습니다. 1300년 전이라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네.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이 세련되고 이 격조 높은 이런 어떤 문화의 생활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소위 정치인들의 막말을 이야기할 때 이 배설의 정치, 화장실 네. 같은 정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통일신라 시대 이 왕실에서 유럽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어떤 이런 수세식 화장실 격조 높은 문화를 향유했다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 문화는. 그래서 정치인들 뭐 화장실 문화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정치인들의 막말도 좀 수준을 좀 높여서 네. 그런 막말의 정치를 조금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 이 하반기 정치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나 트럼프 막말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 막말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얘기할 그런 정진석 원내대표의 좀 전에 예를 아. 들었던 정진석 의원의 그런 표현들도 네. 상당히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진성호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먹고 사는 이야기인데 네. 이 트럼프가 안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세제개혁안을 발표한 겁니다. 27일 날 발표했는데 정말 파격적입니다. 지금 미국의 법인세가 35%인데 네. 20%로 인하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86년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처음으로 다시 이제 이 법인세를 내리는 건데 지금 트럼프만 저런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저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을 떠난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나를 지지했던 그 백인들 있잖아요. 중산층 이하 좀 못 사는 그분들이 일처를 찾겠다. 그리고 내 밑에서 일하는 우리 부통령이 옛날 지사 시절에 해보니까 네. 저렇게 법인세율을 낮추니까 뭐 일자리가 20만 개가 더 늘었더라. 이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저거는 대단한 모험이고 저게 이제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난관이 있겠지만 35%의 법인세가 20% 내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트럼프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마크롱 지금 프랑스 대통령이 네. 최근에 뭐 지지율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때 공약이 지금 프랑스의 법인세가 33.3%인데 이걸 2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민들이 다른 건 모르지만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그렇죠. 영국은 지금 법인세를 낮추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19%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네. 22%를 올 가을 국회에서 25%를 올리겠다는 정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수 효과가 2조 원이 좀 넘는데 저는 이게 걱정되는 이유가 자 그러면 유럽 지금 OECD 국가들이 지금 22.5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세수를 조금 2조 얼마 더 걷는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미 오늘 지금 분석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 큰일 났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뭐 잘하시겠죠. 좀 더 이 문제에 한 대해서 말씀 드리고, 좀 더 예. 진지한 그래요? 토론을 좀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 하려고 아니 그랬는데. 근데 법인세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하시죠. 과거 네. 레이건 정부의 법인세를 낮춰주고 전쟁에 많은 전비를 쓰면서 엄청난 국가 채무를 줬거든요. 그 뒤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그 회복을 했어요. 근데 다시 또 공화당 푸시 정부가 들어와서 또 감세하면서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어느 한편으로 이게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는 이게 위험하다. 오늘 주제보다 판단합니다. 말이죠. 예. 네, 세 다음 분이 주제는 주제하신 이제 사진 한 컷이 훨씬 다음번에 더 법인세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유럽이 다 알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고민할 때가 되지 않나. 저는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가면요 경제하시는 분들이 추석 연휴 때 한번 고민하고 걱정이- 다음에 만나서 한번 이 세금 문제, 증세 법인세 문제. 낮춰주려면 소득세를 대신 올려주거나 부가세를 올려야 되는 건데 국민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예, 올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추석 선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김영란법 때문에요 선물이 많이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이색적인 선물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투 식량과 방독면들이 담긴 생존 배낭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안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뭘 걱정하는지 또 어떤 해법을 원하는지 이 정치권도 이번 추석 민심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만 나가지 마시고 말이죠. 예. 정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가지고 네. 두 분은 반 들어서 아니 그거를 뭐